요즘 투잡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수리잡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저희 아빠가 나름 투잡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자면 수리잡도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웃음이 납니다. 가장 메인으로 하시는 일은 학교의 경비 일이에요. 그냥 자리만 지키시는 업무고요. 하루에 8시간, 어쩔 때는 9시간도 계십니다. 월급을 일당으로 환산해보면 하루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백한 임금 위반이기는 하죠. 저도 처음에 그거 듣고는 아니 뭔 그런 일이 다 있냐고 했는데 아빠는 적적함도 달래실 겸 규칙적인 일과를 만드신 것에 의의를 두신다고 하네요. 점심은 급식소에 가거나 가끔은 집에서 드시고 다시 돌아오신대요. 저희 아빠의 친구분도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옆 동네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지라 서로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가하고 심심할 때면 그 친구분과 통화를 하면서 주로 오후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네요. 제가 진짜 아빠 폰 요금제를 통화 무제한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저희 아빠가 투잡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일은 트럭에서 사과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농장주를 통해 직거래를 하고 계세요. 크게 한 봉다리 20개에서 25개 들은 것을 대체로 2만 원씩 판매하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평일에는 엄마 혼자 이틀에 나가서 장사하시고 주말에는 아빠랑 같이 두 분이서 하세요. 트럭 세워놓는 그 길목을 지나면 크게 장터 열리는 곳이 있어서 주말마다 유동인구가 꽤 있는 편입니다. 오며 가며 사과 사주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주말 껴서 친정집에 내려갔다가 장사하는 트럭 앞쪽으로 가봤어요. 마침 손님 한 분이 앞에 계시더군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사과를 구경하면서 박스 담긴 걸로 살까, 낱개로 담긴 소쿠리로 살까,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소쿠리 2개를 고르셔서 아빠가 그걸 큰 봉지에다가 담아주셨죠. 저는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제 위치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데 아빠가 손에서 봉지를 놓치시는 거예요. 금세 사과 5개 정도가 봉지에서 튀어나와 떨어져 바닥을 구르더군요.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바로 손을 저으시면서 괜찮다는 제스처를 해보이시는 겁니다. 직접 사과를 얼른 주워다가 봉지에 다시 넣으면서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셨어요. 그 광경에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희 아빠가 다리를 좀 절어요. 다리를 절기도 하시니 순간적으로 봉지를 놓치셨던 거죠. 엄마가 대처하는 순발력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살짝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간단히 손님 응대하고 장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거나 여러 가지 주제로 말을 해보면 금세 티가 납니다. 쉽게 정리해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애인이십니다. 자식은 저 하나뿐이라 외동딸이고요. 저 어렸을 때 저를 외할머니께서 거의 키워주셨어요. 저에게서 장애가 나타날까봐 항상 마음을 졸이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옛날 분이라 그런지 아들 낳는 걸 그렇게나 원하셨대요. 첫째 이모가 딸이었으니 둘째는 꼭 아들이길 바라셨다네요. 그런데 둘째인 저희 엄마를 낳으시고 나서는 자식을 더 안 가지셨습니다. 저희 엄마를 출산하시고 나서 몸이 약해지는 바람에 외할머니께서는 셋째를 몇 년 기다렸다가 가지실 생각을 원래는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몸 관리를 하던 도중 둘째인 저희 엄마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저 또래에 비해 배우는 게 늦다, 많은 부분에서 더디다 이렇게만 여겼는데 그게 장애였던 거죠. 자기 자식이 그러면 잘 모르나 봅니다. 현실 부정인 것인지 외할머니는 물론 외할아버지도 전혀 모르셨다가 동네 이웃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언지를 계속 주셔서 알게 되셨다네요. 저희 아빠는 다 커서 후천적으로 다리가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엄마와는 반대로 아빠는 친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위로 큰 고모, 작은 고모 두 분이 계세요. 양가 형편은 아주 비슷하고요. 못 사는 그 수준의 결이 엄청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라는 동안 계속 하게 된 생각이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온 가족이 케어해야 하고 자꾸 신경 쓰고 하느라 가세가 쉽사리 펼쳐지기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 당사자가 성공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돈은 더욱 안 모인다는 생각이었죠. 그런 장애인 집안에 두 장애인이 만나 태어난 결실인 저는 머릿속에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답니다. 냉정하게 답이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스펙 쌓기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꼬리표를 다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사람 쉽게 안 믿고 부드러움보단 모난 구석이 많았던 저에게도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동기로 만난 절친과 얼마나 잘 통했냐면 둘이 학교 근처에서 같이 자취하게 됐는데도 잘 살았어요. 둘 다 어디 가서 유들유들한 사람이라고 보여질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이를테면 불과 불의 조합인데 잘 통하더라고요.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을 이어갔던 인연이에요. 제가 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됐습니다. 친구가 원래 교회 다니는 것은 같이 살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같이 가자던지 강요는 일절 안 했었죠. 어쩌면 제가 종종 뱉었던 말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신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 덕분에 양쪽 집안 가족들 전부 없는 살림에 더 개고생해가면서 산 거 보면 신은 없는 게 분명하다고 한탄을 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면서 좀 나아졌지만 학창 시절에는 성격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비관적인 부분이 꽤 남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역할 비스무리하게 흉내라도 내게 된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전후쯤이었을 겁니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 아빠는 그것 조금마저도 잘 안 하셨거든요. 엄마는 집에만 계셨죠. 저는 그 가운데 지독한 사춘기를 앓았습니다. 환경이 그래서인지 타고난 게 그랬는지 저는 성깔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학구열은 있으니까 짜증을 엄청 자주 내고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하고 희망의 불씨 따위는 없는 집구석에 거의 5년 이상 매일같이 화를 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생활에 진절머리가 났었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여기는 게 머리에 박혀 있었고요.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저도 누그러진 것인지 문득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게 되었어요. 청년부에는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규모도 크고 재미있다고 친구가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교회 근처에 순대국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 먹으려고 간 거였죠. 서울에서 손꼽히는 순댓국 맛집이었기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니까 웬 모임이 있었어요. 한 조마다 적으면 5명, 많으면 8명 이상까지도 있는 모임 시간이 예배 후의 순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친구의 조에 어리둥절한 채로 같이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 조장이라는 남자가 자기도 조장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뻘쭘한데 잘 부탁드린다면서 진행을 막 하더라고요. 별건 없었고 같이 간식 먹으면서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마치고 친구랑 순댓국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시 교회에 갈 생각은 없었건만 그날 밤에 조장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들어갔냐고 다음 주일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제 생활에 새로운 패턴이 고정되는 게 싫었고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으므로 다시 갈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오전에 영화관이나 가고 하루를 여유롭게 지낼 계획이었죠. 그런데 제가 웬일로 그날 늦잠을 잤어요. 일어나니까 알람은 꺼져 있고 영화 시작 10분 전이었는데 영화관까지 가기에는 어림도 없었죠. 멍하게 있다가 대충 밥을 먹는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길래 딱히 할 것도 없어서 또 그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 들어가는데 인파 속에서 그 조장을 딱 마주쳤어요. 아까 없으시길래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쾌활하게 저를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전 어색해서 목례만 하고 자리를 피했었죠. 예배 마치고 튈까 싶었는데 모임 간식으로 치킨을 시켰다길래
그냥 또 참석해 봤습니다. 제가 2주 연속 얼굴을 비추니까 그제서야 다들 저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흘러가다가 제가 부모님 두 분 다 장애가 좀 있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많이 놀란 게 조장이 제 얘기를 듣고서는 아, 네, 그러시구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게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것에 대해서 힘들었겠다, 아, 어떡해, 이런 류의 반응만 접해왔어요. 어쩌다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질문도 한번 들어봤네요. 학교 다닐 땐 부모님이 장애인인 걸 알고서 착한 애들은 저를 동정했고 나쁜 애들은 저를 얕잡아 봤죠. 모임이 파하고 다들 각자 흩어질 때 제가 조장한테 가서 슬쩍 부모님에게 이렇게 반응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조장이 엄청 시큰둥한 말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는 표정은 되게 다정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일요일마다 딱히 할 것도 없어서 계속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자꾸 조장한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조장이 교회에서 집이 안 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부자 동네에 사는 게 분명했고 옷도 되게 멀끔하게 잘 입었고 명문대 출신에 갓 입사했다는 직장도 번듯했어요. 한마디로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저 따위 조건으로는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그냥 혼자 속으로만 좋아해야지 생각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을 때 조장이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자기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애써 표정 관리하면서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랬더니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과 말투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 좋아하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심장 터질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감히 나 같은 게 이렇게 괜찮은 남자랑 사귀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만 자꾸 들고 그러다가 어영부영 사귀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따로 둘이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욱더 좋았습니다. 제가 저 갈구느라 혈안이 된 게 분명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느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 아니었으면 못 뱉었을지도 몰라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같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한 번은 마주치게 되었는데 두 분 다 인자하시고 여유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귈수록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그건 단지 저의 헛된 바람일 것이라 여겼었죠.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과는 별개로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저는 정말로 벙찌고 말았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아들하고 마음만 잘 맞는다면 무조건 찬성이다. 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네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인 조건이었죠. 그럼에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준 남자친구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가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모도 계신 자리였는데 이모는 무조건 결혼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혹시 그런 풍족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기죽고 살게 될까봐 그것 하나가 걱정이라고 하셨고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놀라서 계속 허둥지둥 대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이모는 이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면서 당장 결혼하라며 저의 등을 떠밀다시피 찬성해 주셨어요. 상견례라기보다는 그냥 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게 전부였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서 내내 긴장을 많이 했던 제 마음도 그 자리에서 많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게 되었다고 제 친구에게도 밥을 따로 사주었고요.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친구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고 앞으로 제 인생에 평탄한 날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해주는데 제가 진짜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제가 친구는 많이 없어요. 5손가락도 다 못 접어서 그 탓에 결혼식도 간소하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치만요, 아직 짧은 인생을 산 것뿐이지만 진짜 친구는 한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행복에 진심으로 아무 사심 없이 축하해주는 친구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결혼 생활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솔직히 시부모님이 어려웠어요.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지 못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리감이 있었고 매사에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못난 모습, 격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겨서 항상 신경 쓰면서 지냈습니다. 집이 멀지 않으니까 얼만큼 자주 배워야 하나를 두고 혼자 고민도 심했고요. 결혼하고 명절에 친정에는 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한가한때 오고 명절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결혼하고 첫 추석 때는 시부모님 댁에서 맛있는 거나 해먹고 보냈습니다. 집안 자체가 제사를 일절 지내는 게 없어서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일가 친척분들 뵙는 게 어색해서 힘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귀티나는 분들인데 그 가운데서 저만 미운 오리 새끼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김장 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 태촌에 있는 큰 댁에 모여서 김장김치를 담근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속으로는 싫었죠. 불편하고 힘든 일만 종일 할 게 뻔하고, 그렇지만 반사적으로 그렇게 말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시집 오면서 이바지한 것도 전혀 없는 주제에 김장 담근다는 얘기에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자니 좀 눈치 보이는 거예요. 배추는 큰 댁에서 전날에 미리 절여놓는다니까 우리는 양념이나 바르고 수육이나 삶아 먹자는 예비 형님의 말씀에 그나마 좀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내심 걱정이 많았지만요. 제발 김장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냈는데 그럴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던지요. 약간의 어색함 속에서 자리 잡는 것도 잠시 양념을 버무리느라 저도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양념이 엄청나게 빨갛더라고요. 아주 시뻘건 색이었는데 먹어보면 막상 그렇게 안 매운 고춧가루 양념이었어요. 마치 새빨간 떡볶이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안 맵고 감칠맛이 맴돌 때 그 감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주 칼칼하긴 했죠.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친정집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저희 집은 한 번도 김장을 직접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셨거든요. 어디 복지단체에서 주는 김장김치는 받아본 적이 있다고 그런 내용을 알려드릴까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유야무야 둘러댔죠. 가끔 조금씩만 해드세요. 김장은 본격적으로 안 하려고 하셔서요. 그러면 오늘 한 거 좀 싸다가 택배로 보내드릴까? 우체국으로 붙이면 금방 갈 텐데. 네? 아니에요. 감사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저희 친정에다가 김치를 보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졌습니다. 사실은 김치를 잘 못 드세요. 엄마가 특히 매운 걸 거의 못 드시거든요. 매운 음식 먹는 걸 가르치는 게 힘드니까 외할머니께서 옛날에 김치를 무조건 물에다가 씻어서 주셨대요. 그게 습관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다리를 저시기도 하지만 가끔은 손까지 떠세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양념 있는 걸 많이 안 드셨대요. 반찬 놓칠까 봐서요. 얼굴이며 옷에 김치 양념 묻으면 얼룩 때문에 빨기 힘들다고 잘 안 드셔서 버릇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를 거의 안 해먹는 집은 저희 집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거예요. 네. 제가 멋쩍게 웃었어요. 제 딴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 약간 농담조로 한 것이었는데요. 분위기가 좀 숙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당황하신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덩달아서 당황스러워졌네요. 세상에나, 아니 그럴 수 있나? 아니요, 어머님. 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다른 양념은 다 드세요. 다 드시는데 잘은 못 드신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병처럼 제가 말을 늘어놓고 말았는데 그 순간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얼른 지나가길 바라면서 속으로 빌며 버텼어요. 그날은 무슨 정신으로 김장을 마치고 집까지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다른 내색 없이 다음에도 저를 대해주셔서 저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연말이라고 저는 친정집에 내려갔어요. 사정상 친정에는 못 갈 것 같으니 미리 뵈러 간 것이었죠. 아빠가 이때는 학교 일하기 전이었어서 소일거리로 농사일에 주력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일 좀 거들어드리고 두 분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 시켜드렸어요. 그런 김에 밖에서 저녁을 먹을 작정이었는데 엄마가 자꾸 집에 가서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번거롭게 왜 그러냐고 그냥 외식하자고 했지만 엄마가 저 온다고 고기 양념을 재워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정성에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당장 집으로 차를 돌렸죠. 아빠는 채소를 준비하시고 제가 불고기를 굽고 있는데 엄마가 반찬 준비를 하는 걸 보니까 웬 백김치가 있더라고요. 엄마, 설마 엄마가 저거 김치 담근 거야? 아니, 얘, 너 이거 몰라? 어떻게 몰라? 엄마가 갑자기 흥분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시길래 아빠를 불렀습니다. 백김치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아빠가 얼레? 이러면서 몰랐냐고 하시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이 김치 안사돈께서 보내주신 건데 난 당연히 네가 아는 줄 알았지. 제가 깜짝 놀라서 고기 굽다 말고 김치통을 확인해 봤어요. 락앤락 아주 큰 사이즈로 2통이나 보내주신 거였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에 놀라고만 저의 눈에 그제서야 냉장고에 붙어있는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원래 냉장고에 뭐를 많이 붙여두셔서 그게 눈에 잘 안 띄었어요. 가스불 확인 같은 글자를 적어둔 종이들이 많았고 각종 자석들도 있어서 그걸 못 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정갈하게 쓰신 내용을 보고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집안 식구들 손을 빌려 요리를 하고 살았더니 하수입니다. 저 혼자 하려면 부족한 실력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검증된 재료로만 하고 싶었어요. 배추와 무는 저희 집안의 땅에서 직접 농사 지은 것입니다. 레시피 찾아다가 하루 종일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줍지 않은 양념 넣으면 맛이 가버릴까봐 저희 집 방식으로 짭짤하고 원하게 해보았습니다. 드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말씀을 주세요. 안 맵게 겉절이도 조금 해서 날 풀리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여름에는 동치미 얻으시겠어요? 더운 날 입맛 없으실 때 밥이나 면 말아 먹으면 식사가 되게끔 맛있게 조합해 볼게요. 그 전에 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귀한 딸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보는 동안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져서 계속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속없이 옆에서 울어? 울어? 자꾸 이러는 바람에 안 운다고 대답하고선 뒷모습만 보이면서 불고기를 볶았는데요. 사실 계속 눈물을 삼키느라 힘들었습니다. 저녁상 사진 찍어놨다가 첨부해서 더 시간 늦어지기 전에 설거지 마치는 대로 시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무 맛있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답장하시기를 김치 한다고 싱크대 전부 차지하고 난리 피우느라 스케일이 장난 아니었다. 내가 요리 못하고 음식 못하는 거 이럴 때 들키는 거야. 라고 너스레를 떠시는데 그 모습에 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신다고 국물을 싹 들이키신다고 하니까 엄청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백김치가 하나도 안 매운데 시원하고 자꾸 당기는 맛이었어요.
저희 김장김치도 그때 성공해서 맛이 끝내줬지만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부모님을 위해 따로 수고해 주신 백김치의 맛은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웃겼던 게 남편도 듣고 놀라서는 진짜?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 겨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냈고 저는 아이도 낳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예정해 두었던 돌잔치는 생략했지만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아이는 정말 건강합니다. 애 낳고 나서 혼자 집에 내려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빠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간 사과. 그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상했을 텐데도 되려 웃어주시면서 꾸벅 인사까지 남기고 가주신 아주머니 손님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모르시겠죠. 그 고운 마음씨에 대고 사과 장수에 달은 그 순간 저를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을요.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그 따뜻한 광경을 보면서 시어머니 백김치가 떠올라 버렸네요. 평생 간직할 감사함이에요. 저로서는 오랜만에 옛일을 되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게 농사도 지으세요. 어디 파는 건 아니고 직접 드시고 나눠주시는 목적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고구마 캐놓은 거 호숙 잘 되었다고 시댁에 가져가라고 상자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예쁜 모양만 골라놓으신 것에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학교 경비에 사과 장사에 농사까지 저희 부모님 아주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이제는 싫으시다네요.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모님을 두었기에 제 분에 넘치는 시댁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과거의 저라면 상상할 수도 없었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